서울 총선은 처음이죠. 좀 다른가요?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그래요? 있죠. 에, 제일 다른 것은 이동거리가 짧다는 것. 그렇죠. 농촌은 이쪽 군에서 저쪽 군으로 가는데 30분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선거 운동하는데 기름이 덜 먹는 선거가 도시선거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훨씬 더 새로운 문제에 더 많이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에너지는 덜 소모될지 몰라도 사람의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선거와 상관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국민들이 좀 불안한데요.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우리나라에서 생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발병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걸 뵈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파력이 매우 높은 반면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치사율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위생관념이나 또 생활 태도, 그리고 우리의 의료 수준과 정부의 관리 체계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칙을 잘 지키시고 지금같이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간다면, 국민들께서 수칙을 잘 지키시고 의료기관과 정부가 지금 같은 관리 체계를 잘 지켜나간다면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30%에 육박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과분하지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나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저한테는 분에 넘치는 영광이지요. 왜 그렇게 국민들께서 기대와 사랑을 주시는가, 제가 알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나 평론을 보면 안정감, 균형감, 신뢰감 을 국민들이 느끼시는 듯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지도자 상에 근접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호남은 DJ 이후에 정권 창출 또는 교체의 열망을 영남 출신 후보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이제는 진짜 호남 출신 인물을 열망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호남에 실제로 그런 열망이 있다고 보시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현상을 지역으로 나눠서 보는 방식이 과거처럼 유효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프레임이다. 이제 그런 지역을 뛰어넘는 많은 문제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지역의 프레임으로 보는 방식은 과거만큼 유효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 그것도 마찬가지로 답을 드릴 수가 있지요. 지역의 프레임이 과거처럼 강고하지도 않고 그런 식의 분석이 과거처럼 적중하지도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많이 완화되고 있고, 그 지역 구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제의 구조나 갈등 양상이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문제들을
더 많이 직시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일찍 떴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제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삶이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총리가 된다는 것도 제 계획에 없었고요. 또 총리가 돼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신망을 받는다는 것도 제 계획에 없었습니다. 과분한 영광이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의 기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큰 방향? 총리 경험이 장애가 될 거다라는 시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총리란 대통령을 돕는 자리이고 자기를 감추는 자리이고 또 의전에 치중하는 자리이고 이런 그 총리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형성됐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2년 7개월 13일 동안 총리로 일하면서 과거 총리와 비슷한 것도 있었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치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거의 전적으로 제가 저의 책임하에 임했었고 그 결과 또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 경험이 그 다음 일에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에 시대정신 예, 제가 아직은 국회의원 후보도 아닌 사람에게 다음 대선을 물어보시면 좀 이상한데 이런 걸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걱정된다 라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힘든 일을 해결해 드리고 내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 그럴 만한 역량이 있거나 신뢰감을 주는 것, 이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 2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희구하시는 지도자상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종로 빅매치 얘기 많잖아요. 근데 장단점이 있겠죠. 이제 이른바 빅매치가 된다면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좀 덜해지겠죠. 그 대신에 이제 종로의 부담은 커질 것이고요. 그런 양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신사 경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도 자꾸 하면 결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개인적인 인연 혹시 있으신가요? 전에 뵌 적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보신 적이 네, 없습니다. 없고 총리 되기 전에 황 대표님이나 저나 총리 되기 전에 살았던 동네가 같아요. 그리고 또 연달아 총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 되기 전과 총리로서 재임할 때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서로 시기는 다르지만. 네. 그런 인연이라면 인연이죠. 교회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같은 교회, 같은 동네니까 같은 교회. 그리고 황 대표께서 총리를 하실 적에 저는 전남지사였었죠.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책임자 대 지방정부의 책임자로 일을 덜어 같이 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은 있습니다. 선배 정치인으로서 황 대표에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시죠. 아이고, 그거야말로 건방진 일이죠. 네. 네, 그건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보수통합이 될 것 같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통합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망도 하시는가요? 예, 뭔가 모색을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선거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색을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됐을 때 또는 안 됐을 때 다 대비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뭐 거예요? 대비라기보다는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도 많으니까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 경우는 저렇게 한다. 제가 선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늘 일 중심, 문제 중심, 현안 중심의 선거 준비를 많이 해요. 지금도 사람들을 이렇게 군중들을 만나는 그런 방식보다는 현안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현안을 파악하고 현안과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도지사가 되면서 그 2년 전부터 제가 했던 선거운동 방식이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보통 그 경우에는 당내 경선이 중요하니까 당사를 다닌다거나 각 지역의 당사를 다닌다거나 또 다방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식의 선거운동 방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단 한 분을 만나더라도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그런 방식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 경선을 할 때는 600여일 동안 날마다 현장을 다니면서 한 명 또는 두 명과 만나 얘기하고 그걸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고 그걸 모아서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아마 카카오 스토리로 책을 쓴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전부 삶의 현장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 밀접한 선거운동을 하시겠다?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한국당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고쳤는데요.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네,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모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동안에도 선관위가 일정한 법적 판단을 내려서 명칭에 예, 지금 또 다른 탈법이 나온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법적인 판단으로 정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성정당 전략이 효과는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현혹되시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총선 돌아가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많이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은 일. 예. 정치는 현실인데. 현실이어도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일을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도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를 막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계시는데요. 예, 그것도 제가 코멘트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누구나 모색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네, 그것 또한 잘 하시겠죠. 특별히 코멘트할 건 없습니다. 잘 하시겠다. 각자가 네. 보수 통합이건 제3세력 통합이건 또는 안철수 신당. 누구의 신당이건 간에 각자 잘 하시겠죠. 총선은 보통 여당 중간 평가 성격이 전통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에서 부터 잉태된 문제이지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에 따른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지요. 그래서
그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또는 탄핵 이후의 전개 과정에서 표출된 국민의 요구나 분노, 이것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분들은 더 해결하라고 말씀할 거고, 너무 그 일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은 그만하라고 말할 거고,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느 쪽을 심판하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누구를 심판하느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미래의 준비가 이번 선거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고 역사의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총선은 뭐 획기적 선거다 또는 평가적 선거다라는 정의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미래 준비의 선거일 수도 있다. 는 것을 이번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런 관점으로 선거에 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이번 총선의 목표. 그건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야 한다. 목표는 내부에서 세우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선대위원장이 떠들고 다니는 일은 아니다. 범개혁 세력 또는 개헌 세력의 개헌선 확보도 가능할까요? 그것은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18대 국회 때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헌법연구회를 같이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개헌이 필요하다 해서 헌법연구회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이 180명을 넘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개헌 세력이 얼마다라는 것이 곧바로 개헌으로 연결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약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전혀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개헌선이 어떻느냐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이렇게 세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개혁이 더 필요하다. 물론 개혁도 좀 더 빨리 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있겠습니다만 제 소망으로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 다수 의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당제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현재의 조사를 보면 역시 제한된 범위지만 지금보다는 좀 다당제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죠. 범개혁, 범보수의 의석 분포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그런 의석 분포가 내포하는 한국의 미래는 뭘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았느냐, 야당이 심판받았느냐를 뛰어넘어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21대 국회의 분포로 볼 적에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쪽으로 시선이 옮아갈 수가 있다. 옮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궁합은 잘 맞았습니다. 네,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용과 배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참 이러는 동안에 편했고요. 또 결과도 비교적 좋았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죠. 가까이서 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세요? 신념과 배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신념이 확고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는 관계되는 사람들, 그 관계되는 사람이 직접적인 부하이더라도 배려하는 마음, 이건 아마도 다른 지도자에게 거의 없는 매력이 아닐까. 예를 들면 저를 호칭하실 적에 한 번도 님자를 뗀 적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아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총리님이라고 부르시고, 제가 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비서실장 앞에서 본인을 말씀하실 때 저라고 호칭해요. 그것도 제가 별로 다른 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사람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쉬운 점도 하나 있으세요? 유머를 좀 더 하셨더라면 어떨까. 근데 저는 뭐 유머만 해서 탈이지만,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 이제 선거 시기부터 해가지고 당선된 이후까지 신념과 감성? 신념이 확고하신데 대단히 감성적 접근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툭 터놓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가슴에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말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냥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건 새로운 장르의 정치 문화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늘 서민적 용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많은 상처도 받으셨지만 그걸 결코 버리지 않으신, 저 자신도 그분의 대변인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아이고, 이런 걸 좀 조심하시지 싶은, 그러나 그걸 결코 굽히지 않으셨죠. 아주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DJ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셨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우선 뭐 그분의 생애나 그분의 사상은 뭐 말로 하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나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절묘한 균형. 이것은 모든 지도자에게 필요한 숙제다. 특히 개혁을 추구하는 지도자일수록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균형 감각이 더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수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개혁을 추구하는 지도자 세 분의 대통령을 모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진보적 가치의 정책화, 현실화라는 과제가 충분히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은 항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도자들한테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벌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4강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 승인, 심지어 그때 이미 최저임금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앞서갔어요. 당시에는 이거 무슨 엉뚱한 말씀이냐 했지만 오히려 너무 일찍, 너무 멀리 내다보셔서 고생을 하셨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40년 후에나 실현될 만한 그런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 세 분 대통령, 전 대통령 중에서 형님께서는 누구하고 가장 제일 제가 감히 그 세 분 대통령 옆에 제가 취직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건방진 일이고요. 제 청년 시절부터 가장 긴 기간 동안 영향을 주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죠. 저 대학 1학년 때 그분이 후보가 되셨고요.
대학 1학년 때 학교 교실보다는 그분의 연설장이 더 재밌었어요. 제 청춘이 그렇게 시작됐던 거니까요. 검찰의 최근의 일련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면이 있죠. 물론 검찰은 위법의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수사의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수사에는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설령 정의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또는 부당한 인권의 침해는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있고 그걸 위해서 형사소송법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양면의 가치를 소홀함 없이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 두 번째 과도하고 부당한 인권 침해도 없애야 된다는 게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런 당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쨌느냐 하는 것은 제가 오늘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힘이기 때문에 모든 힘은 누군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아시겠지만 사실 수준에서 2위 표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할 말도 없고요. 하고 이제 검찰하고 정면으로 막 여러 번 부딪히는 거 보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해주시기를 바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양면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공개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영역까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서 절제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데 그 조화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형사사법제도의 성숙을 가져올 수도 있는 좋은 논쟁거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균형성, 공정성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떠한 가치도 또 어떠한 정책도 반드시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은 최소화하면서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늘이 있건 말건 누군가가 상처를 받건 말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건 말건 그대로 추진해도 좋은 가치,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이 맞고 그 가치가 추구할 만큼 할 만하고 그 정책이 옳다고 하더라도 가치의 실현, 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고통이 생기거나 그늘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쪽을 치유해 가면서 함께 가야 한다. 그 점에서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정치이고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자 쪽에는 체계적으로 더 불리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고 공정이다 또는 중용이다 해서 산술적인 한가운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자와 약자의 충돌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는 약자를 도와야죠. 강자의 편에 선다면 그런 정부가 필요한 그런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버려두어도 강자는 강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걸 억제하고 약자를 돕는 것, 그쪽에 좀 더 비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다른 키워드는 실용성인 것 같아요. 네. 예, 우선은 실용성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성과를 얻어가자. 손에 잡힌 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용성이지요. 정책을 하다 보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왜곡되거나 정책의 취지에 역행하는 현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정책이 기대했던 결과에 근접해 가도록 하나씩 성과를 내가자 하는 게 실용성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덜 나는 수도 있죠. 그런데 꼭 한꺼번에 두 걸음을 가야만 하는가? 그러다 만약 안 되면 한 걸음도 못 가거나 후퇴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두 걸음을 가기 위해서라도 한 걸음을 먼저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의 실용성입니다. 해야 된다는 쪽 각오가 두 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기억하시겠죠? 총리님께서는 예를 들면 그때 후자를 선택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성이라는 것은요, 이제 매사가 그 이해나 가치의 충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 이것은 가치의 충돌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의 경험, 또 그 이전에 포항의 태풍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포항의 지진이라든가 그 이후의 태풍 미탁이라든가 를 관통하는 저 나름의 주장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세균 총리가 취임하시던 날 그날 밤에 정 총리님과 저를 함께 청와대로 부르셔가지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이렇게 5사람이 막걸리 곁들여서 저녁을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우리 총리님 글을 잘 쓰시니까 그 경험을 책으로 한번 쓰시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강원도 산불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의 실용성을 우리 이병환 국장은 자꾸 이제 그 대립된 구조 속에서 그 중간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우리 공직자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만 가지고 가지 말라. 불이 나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기억마저 없어집니다. 엄마가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사진집도 모두 타버리거든요. 그것마저 앗아가버려요. 그것은 정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분은 눈앞이 캄캄해지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께 가서 위로만 해드려 가지고는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제가 공직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눈앞이 캄캄한 분 앞에 가서 눈앞이 보이도록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8단계 지원책, 주택에 대해서는 대피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시주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거 복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가서 일주일에 3번을 찾아가서 그 설명을 해드리니까 비로소 눈을 뜨시고 안도하시고 그 다음엔 제가 가면 반가워하시고
이러거든요. 이제 대통령께서 책으로 한번 써달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정부에게 남겨달라는 뜻인데 먼저 시간 나면 한번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재난을 겪으신 분 또는 세월호 가족처럼 자식을 잃은 아주 극단의 참혹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가? 저의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세월호 가족을 만났지 않습니까? 전남지사로서. 저의 경험에서 나온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책으로 남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기회 닿는 대로 그 얘기를 해드려요. 공직자들이나 지방의원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되나 봐요. 그것이 실용성입니다. 또 다른. 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옛날부터 언론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금언이 많지요. 예를 들면 뉴스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라든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근데 언론의 부정적인 면 중에 불안, 걱정, 분노, 증오를 파는 그것은 분명히 언론의 부정적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경각심을 주고 주의하게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불편함을 드리고 분노나 걱정을 드리고 하는 것은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건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자 숫자가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일본 언론과 한국 언론이 굉장히 다릅니다. NHK 방송은 마이너한 뉴스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벌써. 우리처럼 매일 톱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톱일 수 있습니다. 톱 뉴스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느 것이 적정한 방법인가 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그런 불안과 불신을 증폭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국민들 마음은 반대로 안심과 안정을 희구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직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당시 언론에 진행 중이지만 예, 그때 양과 질에서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고요.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온 보도와 그 다음 주에 나온 보도가 서로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표창장에 대한 거라든가. 그것은 훗날 언론들이 반성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론이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가 정치부, 경제부, 문화부, 사회부 조금씩 다릅니다. 정치부, 경제부, 문화부는 취재원과 기자가 여러 번 만납니다. 평생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오류가 있더라도 치유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부는 취재원과 기자가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일이 많아요. 그 취재 결과의 보도에 오류가 생기면 치유가 안 된 채로 지나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고 현장의 목격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말해준 것과 반대로 보도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두고두고 언론을 불신하게 될 겁니다. 제가 후배 기자들 교육을 맡은 기간이 꽤 있었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사회부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취재원이 기자를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다. 그때 기자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언론에 대한 평생의 생각을 좌우할 수도 있고, 정치부나 경제부나 문화부는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고칠 기회라도 있는데 사회부는 그게 없다. 그걸 우리 젊은 기자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죠? 20년 전에 언론계를 떠나시고 그 전에는 근데 언론계 20년 정도 약 21년. 네. 네. 혹시 언론계 떠나고 정치로 오게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행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평생을 언론인으로 봉직하고 더 성숙한 언론인으로서 활동한다는 것도 큰 축복이죠. 네. 그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정치의 영역은 또 그 나름대로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기자 그만둬서 잘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쉬움이 있죠. 앞으로 이 다음 20년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이제 언젠가 공직을 떠나면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청년들에게 친숙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 제가 한때는 또 그런 그 꿈을 꾼 적도 있었어요. 실크로드 어딘가에 걸쳐 있는 나라에 가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만약에 그 나라의 청년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면 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영감으로 살고 싶다 하는 꿈도 꾼 적이 있었는데, 코이카에 알아보니까 받아줄 수는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 청년층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에는 마침 이제 뉴스가 나와서 그러는데, 한국에는 왜 핀란드처럼 글쎄요. 우리 정치 체제, 정치 문화에 어떤 폐쇄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권자들의 의식 속에도 그런 유연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나 임종석 실장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임종석 실장은 35살에 처음 됐는데, 지금 그런 청년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우리가 낼 수 있을까? 다시 그런 당선자를 냈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런 젊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당내 경선이라든가 이런 민주 발전이 오히려 그 청년들의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쟁을 통과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게 있고, 게다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더 좁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26살? 25살? 20대에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런 것이 왜 점점 어려워지는가? 그거를 좀 하고 이런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양면이 있겠죠. 제가 자꾸 뭐든 양면에서 무슨 국수의 일종이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예, 맞아요. 우리 정당이 또 정당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도자 양성 과정이 모든 분야에서 취약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지만 지도자 양성 과정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의 성장들 만나보면, 제가 지사 때 만나보면 굉장히 유식해요. 뭐 얘기를 해보면 아는 게 많아. 저도 좀 아는 게 많은 편이라고 행세를 했는데
중국 지도자들 만나보면 제가 오히려 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인재를 기르고 배출하는 과정이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전문 업종인데 정당에서 그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외부 영입도 아직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이외의 영역의 소리, 문화, 이걸 정치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필요하죠. 단지 이제 원종건 씨 경우는 저도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당의 인물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흠이 덜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건 정치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20년 전인 2000년에 정치를 시작하셨고 오마이뉴스도 같은 해에 아하하. 창단했습니다. 저하고 동기네요. 네. 지난 20년 동안 그러네요. 글쎄 뭘까요? 글쎄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막 쭉 펼쳐지긴 하는데 뭐가 더 크게 느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우선 정치인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감동했던 건 월드컵이었고요. 그냥 흥분하고 막 전국이 들썩거리고 하는 그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불행한 일로는 대통령 탄핵. 그게 아픈 경험이죠. 지난 20년간 사회가 발전을 했다고 보시나요? 발전은 했죠. 발전은 했는데 예를 들면 행정 체계, 경제 질서, 문화의 수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체계, 이런 것들은 발전했죠. 그리고 산업도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단지 무슨 정부의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고도 성장의 팽창 사회에서 성장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수축 사회로 변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배태되고 표출됐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므로 그것이 발전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변했다는 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에 긴 그림자를 던지면서 많은 과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바로 그런 미래 한국을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시작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 과제가 많지만 인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축구를 보면요, 저는 이제 이회택, 차범근, 최순호,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뛰던 시대를 쭉 함께 살아왔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면 한국인 맞나? 아시아인 맞나? 이강인 선수를 보면 이 선수는 또 뭐야?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런데 축구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데 다른 영역은 아직도 차범근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치를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20년이면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정치 지도자도 지금의 손흥민급 정도, 경제인도 지금의 손흥민급, 문화인은 이강인급으로 한번 나온다거나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출구가 별로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이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평화. 한국이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통일 상태, 또 그까지 안 될 수도 있죠. 요컨대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상태는 전제돼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일정한 성장도 확보되고 투자도 확보되고 그 새로운 활력도 생기면서 인류를 지향해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참관 축하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 오마이뉴스에 참가는 언론 문화에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 자체가 혁명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또 다른 혁명으로 또 다른 충격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